오늘은 이제 민법 그 수업 첫날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뭐 시험 과목이 우찌되고 몇 점 맞아야지 합격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이 이제 목요일 날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 시간에 이미 그런 거를 들으셨을 거라고 말이요. 그다음에 요즘 수험생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와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는 전부 생략을 하고 이미 다른 과목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본 시험으로 들어가고 수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필요한 거는 그때 한마디씩 해드리기로 하자 그 말이요. 먼저 교재는 요걸 이제 기본서라 그래요. 요 두꺼운 거를 요 기본서에 요걸 가지고 이제 내년 아마 한 4월까지는 아마 배울 거예요. 먼저 기본서 제일 앞에 2페이지를 딱 펴보세요. 기본서 2페이지를. 거기 이제 제일 앞부분인데 그 제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제일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 그러면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서러운 그 다음에 제1절에서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같으면 제일 처음에 부동산과 개론을 배운다 민법 같으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이란 뭐냐 이런 게 이제 나올 건데 제일 앞에 제가 민법을 배우는데 민법이란 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민법이 이제 엄청 방대한데 이따가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겠지만 이 민법 전부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고 중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발췌해서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가 민법이란 뭐예요? 요게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권리변동 법률행위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다고 말이야. 그래서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발췌해서 이제 시험 과목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말이야. 갑자기 권리변동 법률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 두고 해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 뭐 권리변동 배워봐야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프린트물 보충 교재로 그 입문 자료에서 나눠드린 거니까 일단 여기서 기초 몇 가지를 닦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먼저 1페이지를 잠깐 봐보세요. 거기 보면 민법 의의 쓰여 있죠. 그런 거를 먼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말이야. 우리가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는 해드린 이야기는 거기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이야.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빨리 합격하고자 하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설명할 때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시적부터 이제 필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은 쭉 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 적고 필기해요. 그러면 설명을 못 듣게 된다는 거야. 어차피 시험에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는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책을 읽으면은 그게 쏘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고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고 칠판에다 뭘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받아 적으라고 여기다 쓰는 거 아니라고 설명할 때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명을 되게 선생님들이 해주게 되면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책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걸 집에서 읽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설명할 때는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시라는 거. 먼저 이제 우리가 소시적 사회 시간에 배운 지식을 좀 떠올리자고 말이요. 소시적 사회 시간에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배웠어요. 뭐 중고등학교 같으면 정치경기 시간에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혼자서 고립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모여서 사는 거 이렇게 혼자서 고립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관계가 조장이 되고 그래서 다툼도 생기고 티격태격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다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고 그 준칙을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배웠다고 말이야. 그럼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회 규범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소위적에 배웠다는 거. 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하고 나머지 사회 규범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은 그 준수가 준수한다고 말해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준수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나 도덕이나 종교는 그 반대다.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민법이라는 과목은 법 일종이죠. 이렇게.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은 부동산이나 개론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을 비롯해서. 따라서 민법도 법 일종이라 그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은 그 준수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박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민법도 법 일종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준수가 이 민법을 지키도록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가 요걸 이따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걸 잘 기다 한번 들어보라 말. 일단은 민법도 법 일종이니까 준수가 국가 권력에서 강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사회 규범하고 다르다. 요걸 딱 염두에 두고 거기 이제 프린트문을 보면 제1번 법질서 1번에서 민법에서 가로 1번에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습을 잘 안 해오니까 지금 하는 소리는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 때 자 그냥 1 그러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간 말이요. 가로 1 그러면 요걸 말해요. 동그라미 1 그러면 요걸 말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가로 1번에 그 법질서 1번 민법 가로 1번에 마지막 구절에 이제 결론이 있었어요. 이러한 규범 중에서 법 규범은 국가 권력에서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규범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알아듣겠죠. 그럼 민법도 법 일종이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민법이라는 법은 어떤 식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준수가 강제가 되는가 그거를 이따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걸 잘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저 민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자 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드리는 소리는 다른 과목 시간에도 이미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나 개론을 빼고 나머지는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1차 과목에 민법, 2차 과목에 세법, 그 다음에 뭐 등기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으로 편제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서 뭐 건축법, 농지법 또는 도시환경 줄여서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이제 도시개발법 전부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어요. 형법 또는 상법 또는 공법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뭐 행정법 수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때 로마법 이래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요. 다른 과목 시간 이미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공법하고 사법으로 이대별한다. 이 수많은 법들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공사법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 민법은 전형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 여기 사법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은 뭐이고 사법은 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자 하는 내용이 뭘 배우고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공법하고 사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구별 기준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를 해요. 이렇게 따라서 이 공사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다른 과목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을 건데 배운 거하고 제가 민법 시간에 가르쳐 드린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런 건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수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다 맞아요. 학자들마다 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할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하고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서 공법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민법은 대표적으로 사법에 속하는데, 여기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자 그 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과목 시간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운다 말. 알아듣기 쉽게 갑이 건물 한 채 짓고자 한다. 건물 지 맘대로 못 지어요. 요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자 할 때 행정관청부터 허가 받으세요. 이런 건축법 규정은 당연히 개인과 공공단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런 건축법은 어디에 해당이 되더라? 공법에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 2차 과목 뭐로 들어갔어요? 공법에.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수많은 법을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건축법은 당연히 공법에 속하잖아요. 그래 건축법이 공법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 시험을 배우겠지만 지금 하급 행정관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상급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은 줄여서 국토계획법 보면은 그러면 이 하급 행정관청이 상급 행정관 승인을 받으세요. 요거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이런 거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뭐에 속한다? 공법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공법 과목에, 시험 과목에 들어갔잖아.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한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도인 갑 개인이고 매수인도 개인이죠. 그럼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거는 뭐에 속하더라? 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민법선을 배우는 거는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배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민법은 사법이니까 여기에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도 이런 걸 배울 것이고 뭐 세법 시간도 심지어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 선생들은 이렇게 또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법은 뭐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뭐 사법은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또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주는 선생도 있을 건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하지 말고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우리 민법사는 또 전통적으로 구별하는 견해 중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견해 그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배우는데 그게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사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고 다 맞다 그 말이에요. 각자마다 하는 소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할 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 민법은 공사법으로 법을 이대버렸을 때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다 또는 임대차를 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니까 이런 걸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 우리 민법이고 우리가 민법 시간을 배우는 거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라 그 말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민법은 사법이라고 말이야. 그럼 민법 시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웁니까?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단 묵고 살아야 되겠죠. 묵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두 번째 묵고 살기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야. 종족이 단절되면 안 되죠. 따라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종족 보존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 따라서 사법의 내용도 그 두 가지로 돼 있어. 따라서 그 2번 사법의 내용에 보면은 두 번째 줄을 봐보세요. 사인과나 사인생활 관계는 재와 영역을 취득하고 지배하는 재산관계, 묻고 살아야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남녀의 결합을 통한 종족 보존이란 가족관계, 종족 보존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해서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산관계, 재산법이고 뒤에 종족 보존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 가족법이라고 말이에요. 해서 이 사법은 크게 이 재산관계를 다루는 재산법하고 가족관계를 다룬 가족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만 딱 알아두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두 번째로 이제 일단 민법은 사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다루는 걸 배운다. 하나 딱 전제를 했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구별을 했을 때 우리 민법은 가장 전형적인 일반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 우리 민법은 가장 전형적인 일반법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저 소시적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바가 있겠지만, 그러면 특별법은 뭐냐? 법이 어떤 특정한 사항 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그런 제한 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일반법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일반법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우리 시험 과목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민법 과목 시험 과목도 이렇게. 따라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은 민사특별법을 배우게 되는데, 공부 처음 하신 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런 것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민사특별법으로 우리 시험 과목에 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한 가지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을하고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럼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사법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이 이 임대차를 이제 규율을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듣기만 하시면 돼. 여기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고 말. 그냥 쉽게 2달치 연체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차임을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굳이 건물을 계속 빌려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해지는 쉽게 말하면 이 계약을 없애버린다고 말이야. 그리고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에 하면은 분명히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법의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할게. 그런데 과거에 이제 뭐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됐냐 그러면은, 사회 문제가 됐냐 그러면 요게 이제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라고 말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2002년도부터 이런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영서 상인들,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 영서 상인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물이 상가 건물인 경우는 특별법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이렇게. 이건 특별법이. 그런데 영어 이제 요 임차인이 차임을 이익이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여기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과거에. 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냐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임차인이 상기 차임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버려서 갱신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도 뭐가 이제 계속 쌈박질을 벌였냐 그러면은, 여기 상가 임대차 경우는 민법과 달리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 3번 그래야 계약해야지고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중개업자가 있었고, 어떤 중개업자는 아니다, 민법에 2번 연체하면 계약해야지고 내쫓을 수 있으니까 상가 임대차 경우도 2번 연체하면 계약해야지고 내쫓을 수 있다, 이게 실무상으로 엄청 쌈박질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서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몇 번 차임을 연체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줄 수 있는가, 이 규정이 없다.
그럼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호충처 적용이 되는 거.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차임을 2기 이상 연차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하고 여기 상인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상감대처법을 개정을 했어요. 왜 개정을 했느냐? 방금 판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특별법인 상가금 임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몇 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면 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가? 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다면 뭐라고 개정을 했느냐? 상가 임대차고는 임차인이 상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한다. 이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특별법과 일반법이 경합이 생기면은 여러분 소속에 배웠다시피 무슨 법이 우선 적용돼?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감대차 보호법에 이 규정을 딱 신설을 해버리니까 이제 상감대차 보호법의 특별법이니까 이게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특별법 우선 원칙. 따라 지금은 상감대차 경우는 동법에 3기 이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차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못질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감대차보호법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 상감대차는 3번 이상 연차하면 계약 해지한다. 이렇게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민법이 적용되겠지만 따라서 소유자에게 배웠을 거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이 생기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 우선 적용이 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의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우리 민법 시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시간에 공법 등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나중에 배워요. 우리 민법 111조 1항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 근데 이제 공법 시간에 또 여러분이 뭐를 배우느냐? 공법 시간에 행정관청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뭔 통지를 이렇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행정관청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 통지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법 선생이 이런 말을 간혹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일반법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민법 시간에 도달주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주의 효력이 생긴다. 이걸 배우셨죠? 이렇게 물어본다. 따라서 공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의 민법이 보충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통지도 백성한테 국민한테 도달해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민법 규정처럼 이렇게 설명해 줄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데 알아듣겠나요? 이런 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일반법의 민법이 이렇게. 똑같이. 이 말은 못 알아도 상관없어. 제가 하는 말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일반법의 민법. 이 말을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이 2차 과목, 법과목 공부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민법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등기법은 당연하고 세법 시간에도 민법 관계들이 엄청 나와요. 공법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법 공부 못하면 다른 2차 과목, 법과목 공부도 물 건너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암기식으로 옆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줘요. 뭐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앞머리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걸 또 가르쳐줘요. 뭐 목사, 임신, 동철이가 고쳐먹고 몇 명 거라고. 그런 공부 절대로 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법은 사례 문제가 많아오기 때문에 15개 전후가 나와요. 저거 외워봐야 문제 풀 때 뭐하고. 저렇게 외운 사람들은 2차 과목, 법과목 공부할 때 민법을 접목시켜서 이해가 온전적으로 불가능해. 저런 공부하라고 옆에서 재수생, 삼수생들 시키면 절대 저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심지어 어떤 선생들도 이렇게 강의한 선생들인데 절대 이런 거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 임신 외우면 뭐예요?
다시 정리정돈.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일반법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 또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법이 없거나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의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민법 공부 잘해야지 다른 법 과목 이해하기가 쉽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민법 공부하시라고 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법을 이제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 또 구별했을 때 민법은 전형적인 실체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따져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나온다. 실체관계다, 이런 말들이. 여기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율해 놓은 법을 실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율해 놓은 법을. 그러면 우리가 저 민법 시간에 근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게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민법은 전형적인 실체법이다 말.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율해 놓은 법이라 말. 따라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딱 하나 배워요. 뭐 배우느냐? 요거 하나 배운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요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해당이 되니까 사법 영역에 속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할 거라 그 말.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저 민법 시간에 이제 뭐 하나를 배우느냐?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치렀을 때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를 갖습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 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11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11월 10일 이런 걸 이행기라 그래요.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부담하고 그렇게. 그러면 매도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약속했으니까 그 의무를 부담한다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 권리를 갖게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거꾸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할 것이고, 반면에 매도인은 반대 권리를 갖겠죠. 대금 지급 청구권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이처럼 이제 이 매매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매도인은 이런 권리 의무를, 매수는 이런 권리 의무를 갖는데,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 말. 왜?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따라서 수시로 이제 칠판에다 뭐에 딱 들어주면 두말 안 하고 이 계약을 통해서 일방 당사자 이러한 권리물, 타방 당사자 이러한 권리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민법 교재도 보면은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 거? 권리무가. 요거 하나 배우는 건 민법 시간 없게.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뭔 말 알겠나요? 따라서 거기 제5번 결 써진 거를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앞으로 민법 시간을 배우고자 하는. 민법은 이제 결론을 딱 지났다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 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민법 공부하셔라. 그 두 줄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워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이에요. 목표 딱 정했죠? 그 다음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 세상 일이 내가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자 하는가? 민법 같으면 내가 지금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가?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지 목표를 향해서 일로 매주는 열심히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뭘 생각을 해보냐? 여러분들은 왜 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 같으면 내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할 것도 없고 등산 다니고 노는 것도 지겹고 그냥 시간은 남아 돌고,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왜 내가 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보는 거예요. 장난꼴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은 목숨 걸다시피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장난꼴로 공부를 하면은 옆에 짝꿍 못 오가는 거고 시험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용서 안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잘 쓰면 3년 거쳐 5년 분할상환해요. 그런 분들은 치열하게 공부 안 한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뭘 하든 간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도 살기가 참 힘든 사회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그렇게 느긋느긋 나긋나긋 해가지고 성공하겠냐고 말이에요. 왜 중개사 공부를 내가 하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라는 거. 집에 가셔가지고 무슨 일이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세속적인 목표라도 세우라고 말이에요. 떼돈 벌자 이런 목표라도 세우고 열심히 하라면 그래 열심히 하니까. 장난꼴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민법시에는 뭘 표현 목표 딱 정했죠. 실제법이니까 이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거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목표 딱 정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목표만 뚫어다면은 똥통이 안 빠져 그 목표를 향해서 직고수로 빨리 간다고 말이에요. 목표 확실히 정해놓으라면 민법 목표.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민법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요 기초를 좀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바람직한 공부가 되는가 요걸 알게 된다는 거. 우리 민법전이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일 앞머리에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이 나와요. 여기 이제 물권법, 채권법이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아까 사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재산관계 다루는 거하고 종족이 이제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단절시키면 안 되니까 가족관계를 다루는 가족법. 여기 이제 물권법, 채권법이 재산법에 해당이 되고 이거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이 이렇게. 친족, 상속법 요게 이제 가족관계를 다룬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가족법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전부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가족관계 다루는 가족법은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 친족법은 나하고 우리 부모님은 몇 총관인가 내가 결혼하면은 내 부인하고 나 사이에는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가 내하고 내가 자식 낳으면 내 자식하고는 촌수가 어찌 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 친족관계예요. 중개업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상속법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가 상속받는가 중개업무하고 상관이 없잖아. 따라서 여기 친족 상속 가족법은 일단 시험에서 열외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우리 민법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겠네요. 우리 민법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을 두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을 뻔딴 거예요. 독일 민법전을. 이 독일 사람들이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법전 하나를 만들 때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 물권법도 채권법도 다 민법 일부예요. 그러면 여기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이 민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에 대해서 규정을 딱 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칙에 규정이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법에도 채권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편찬해 놨다는 거. 그래야 법전 편찬하기가 편하다는 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하는 것은 워낙에 다종다양하고 방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 민법 조문 숫자가 단행 법률 조문 숫자가 가장 많아요.
물경 1118개로 되어 있다고 말할게. 법조문 숫자가. 근데 어차피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법전을 편찬할 때 요거를 물권법에다도 규정을 해놓고 다시 채권법에 또 규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법전 편찬할 때 번거롭고 조문 숫자만 늘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느니 양자의 공통으로 정의되는 기본론을 추출해서 총칙에다 한 번 딱 규정한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 만들면은 법전을 체계적으로 편찬할 수도 있고 편리하고 조문 숫자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독일 놈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뻔딴 거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법전을 편찬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기본 원리를 총칙 제일 앞문에 딱 넣어놨단 말이야.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라 그 말이야. 추상적이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난해하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 기본서 2페이지부터 씌었는 게 총칙 부분인데 요게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난해해.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렵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 공부는 상당히 힘들어요. 요걸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 대신 역으로 말하면 총칙에서 민법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면 나머지 물권법, 채권법 공부할 때는 엄청 수월해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여기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이게 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론 자체가 추상적 난해하다 보니까 쏘는 말들이 대거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충 암기식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공부할 때는 이걸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도 또 외워요. 외우기 시작하면 민법은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이야. 공부 엉망이 되어버려 이게. 따라서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총칙 공부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시라고 말이야. 그럼 이게 엄청 수월해져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물권법, 채권법도 마찬가지. 법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 보면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물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8종류가.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란 말은 공부 처음 한 사람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런 걸 이제 물권 그러는데 8종류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는데 그러면 소유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다고 말이야. 물권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그럼 이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물권법 총칙이다 그래서 이 물권법도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앞머리 있다고 말이야. 총칙이다 그래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여기에다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칙에 규정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는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또 편찬해 놨어요.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물권법 공부할 때도 어디에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느냐.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물권법 총칙 부분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원리가 나머지 8개 개별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걸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그런 이야기요. 더 나아가서 채권법도 이게 채권법도 이제 엄청 방대한데 우리가 저 중개사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는 채권법으로 흔히 이제 계약법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는 이따 이야기해 주라고. 계약법 그러는데 이 계약법도 마찬가지요.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는 이제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의 종류를 15종류 계약을 전형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법, 채권법에다가 10개를 딱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매 계약, 아까 예를 들어준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한 번쯤 살아가면서 체결해본 고용 계약 등등 15개 종류가 채권법, 계약법이 10개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다 계약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계약의 또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이거를 또 추출해서 계약법 총칙에다 그래서 여기에 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계약법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의 기본 원리는 나머지 15개 종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계약법 공부할 때도 어디에다 전력 투구를 하느냐. 계약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계약법 총칙에다 전력 투구를 하고 그래야지 나머지 이 하나하나 계약 배울 때 편해진다. 참고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 보면은 15개 종류 계약이 다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고 중개업무 관련 있는 매매 임대차 교환계약 이것만 시험에 들어가. 고용계약 같은 거는 중개업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3개 계약만 우리가 배워. 물론 이것도 15개 종류 계약이 다 시험에 들어가면 아마 1년 동안 이거 공부하다 세월 다 보낼 거예요. 이렇게 다행스럽게 중개업무 관련 이 3개만 배우지만 여하튼 간에 계약법 총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이 법전 자체가 독일 민법을 뽐다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편찬은 돼 있으나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 총칙 부분들을 공부할 때 여기에 원리를 터득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힘들어한다 그 말. 그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라마. 대신 이제 힘들지만 이 총칙 부분을 공부를 잘해놓으면 나머지 공부하기 쉽다 그 이야기요. 저희들이 법과대학 다닐 때는 우리 스승님들이 민법 다 안 가르쳐 줬어요. 뭐만 가르쳐 줬느냐? 총칙 이런 것만 원리만 딱 가르쳐 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20대 88할 때 이제 법과대학 다녔기 때문에 젊은 놈들이 기본 원리 가르쳐 주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는 혼자서 공부하지. 대학교까지 온 놈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 줄 필요 있냐? 그 이야기. 그 말은 맞아요. 저도 우리 스승님들한테 뭐 소유권 저당권 배워본 적 없어요. 매매계약 배워본 적 없어. 나 혼자 공부했지. 그러나 중개사는 혼자 공부라도 절대 안 하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강의하면 좋겠는데 그 나머지는 이거 원리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하면 좋은데 중개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법전이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라. 그 다음 또 한 가지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우리 민법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보세요. 거기에 이제 앞에 한 10줄이 이제 아웃라인이 쓰였는데 그거를 목숨 걸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민법이 이렇게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었고 물론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분석을 해보자 말이요.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 덩어리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 세 덩어리로. 먼저 뭐를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은 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아까 결론 하나 내려놨어요. 실체법이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요거 하나 배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목표다. 이렇게 아까 결론을 내렸다는 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권리 갖고 매수인은 거꾸로 대금지급 의무 부담하고 매도인은 반면에 대금지급 청구권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권리물을 갖는다.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 하나를 깨우칠 수 있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권리를 갖게 되면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반대 의무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거꾸로 매도인이 대금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매수는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면 그에 대응해서 타방 당사자는 반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물론 권리가 있으면 언제나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은 반대 의무를 부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유예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 교재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됐느냐.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민법 교재를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따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권리가 뭔데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개념 정의를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권리모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법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민법 실제법이니까 요 권리모 배워요. 권리모가 뭔지도 모르면서 1년 내 악수고 다니는 선수들도 있다고 말이야. 실력이 늘지도 않으면서. 이 권리는 어떠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향수한다 그 말은 누린다 그 이야기야.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민법은 무슨 개념을 외우고 또 이걸 시험에 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 걸 말한다. 그런데 그 이익을 단순히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뭐 해준다?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의무는 뭐를 말하느냐? 의무는 이건 이제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법적인 구속을. 이때 이제 앞으로 민법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 의무 개념에 관해서 잘 연구를 해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법적인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을 시키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 국가의 공권력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국가의 재판 제도를 말해요.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본다는 말이야. 지금 이 경우에 10월 10일 날 계약 체결하고 11월 10일까지 이 사람이 소유권 넘겨줄 약속을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11월 10일까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반면에 매수는 반대의 권리를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어겼다 치자 그 말이야. 의무자 의무형 안 했죠? 그러면 여기 권리자 늘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자 의무를 강제로 이행을 시킨다. 여기서 국가의 공권력은 소송 제기한다는 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국가 공권력에서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또는 당신이 전날짜 소유권을 안 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이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 의무는 칼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뭐 한다? 박살난다 그 이야기야. 아까 서두에 법과 도덕의 차이를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왔죠. 법과 도덕의 차이를 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 준수가 국가 권력에서 강제가 되죠. 그 말이 바로 요 이야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식 민법도 법 일종이니까 지키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제한다. 그걸 잘 깨우치라고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의무 부담했는데 안 지키면 박살나요.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법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법은 준수가 국가 권력에서 강제가 되는데 민법도 법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는 어떻게 강제가 된다? 이렇게 강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무 부담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ES라 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저 권리가 있으면 타방은 이렇게 의무를 부담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다시 보세요. 권리는 이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고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뭘 더 좋아해요? 그러지. 어떠한 이익 누리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구속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민법은 그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근대 민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은 뭐 썰은 말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법 궤저도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서술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권리를 중심으로. 그러나 책 읽을 항상 권리 나오면 상대방은 반대 의무를 부담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시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왜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는가는 ES라 보고 따라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법전이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었고 법조문 숫자가 물경
1118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 등으로 이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느냐? 첫째,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권리를 중심으로. 첫째, 권리는 누가 취득합니까? 바꿔 말하면 권리와 의무는 누가 취득하고 부담합니까?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된다. 여기 칠판에 사를 보세요. 이런 매매 계약 관계 성립되면 당사에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죠. 이런 권리 의무는 누가 취득하는 거야? 매도인, 매수인이 이거를 권리 주체라고 그래요. 따라 일단 민법전에 권리 주체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까? 이 권리 주체는 설명드려야 돼요. 처음에 첫날부터 습관 잘못 들이면 1년 내 헤매다가 내년에 또 공부하러 와요.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돼요. 책에 다 있으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라고. 처음부터 습관 잘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습관이 잘못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평생을 뭐 했느냐? 수업 받으면 칠판에 쓴 거 판사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뭐 했어요? 칠판에 판서해 주잖아. 그 우리는 뭐예요? 받아 적잖아. 시험을 어떻게 내요? 칠판에 판서한 거 거기서 내잖아. 그럼 우리는 이해도 못하면서 뭐예요? 여기 외워서 시험 봤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평생을? 선생님들 설명도 안 하고 칠판에 쓴 거 지휘봉도 읽어줬잖아요. 그런 교육 받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법 공부는 그렇게 하면 빵점이야. 법 공부는. 판서 좋아하지 마세요. 받아 쓰는 거. 어차피 시험에 필요한 거는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60%만 알고 시험장 가도 합격하고 넘쳐요. 내 손 밑에 있는 책도 모르는데. 응? 여기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시험장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 60%만 봐도 합격하고 넘친다고 말이야. 설명할 때는 설명 듣고 지적을 해주니까 요 부분은 여기에 쓰였습니다. 요거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만 집에 가서 읽으시면 넘치고 넘친다고 말이야. 굳이 평생을 우리가 글씨 연습하고 살았는데 중개사 공부한 사람까지 뭐 판사하면서 뭐 받아줬고 글씨 연습할 필요 있겠냐고 말이야. 권리 주체는 누가 되는가? 이게 민법에 규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사람, 그걸 자연인 거래요. 여기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들이 이제 권리 의무 주체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주체로서 다음 두 가지만 딱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처인하고 법인하고 나중에 이제 물권법 들어가서 이 법인에 관해서는 필요한 법에서 배우겠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죠. 그 법인들을 말할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뭘 대상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까? 권리 대상이 뭡니까? 두 번째로 이게 문제가 된다. 여기 칠판의 사활의 경우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매수는 소유권의 채권 권리 갖고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의무를 부담을 하죠. 이게 권리 대상이죠. 요거를 압축시켜서 권리 객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두 번째로 권리 객체권에서 규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권리 종류에 따라서 객체가 다종다양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칠판에 들어준 요 건물 같은 것을 물건이라고 하겠죠. 그 중에서 이거는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권리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권리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앞으로 이제 시간 중에 교재에서 또 제2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란 말이 계속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나하나 열감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약에서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 변경하는 것, 소멸하는 것 싸잡아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 번째로 이제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이 되는가. 요걸 이제 민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요거를 압축시켜서 권리의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 권리 변동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느냐? 뭐 때문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데 권리 변동은 원인이 중요한데 이 권리 변동 원인이 통상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다시 왼쪽에 칠판을 보자 말이야. 원래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었어. 이렇게 갑이었다고.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칠판의 사례에서는 궁극적으로 매수인 을에게 넘어가지 않냐면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소유권이 왜 을에게 넘어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원래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갈 일이 없죠. 근데 왜 넘어간 거야? 둘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 계약이 원인이 돼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의무 생겼으니까 의무는 이행해야 되니까 소유권 넘어가고 권리 변동이 생긴 거야. 이따가 두 번째는 자세히 배우니까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 따라서 이제 권리 변동 원인의 첫 번째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외적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사망 죽었어요.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따라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식놈으로서 상속인을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과 동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났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이 사례처럼 부자지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반대로 꼭 권리 변동을 하는 것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로 상속처럼 이런 경우를 학자들은 통틀어서 민법 공부 한 달만 한 사람 같으면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건데 한 달만 민법 공부한 사람 같으면 이런 거를 싸잡아서 학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게. 이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법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 공부할 때 머리통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방금 여기서 피상속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피상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피자 들어간 것 때문에 머리통 깨지겠다고 하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법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법 공부는 법률 용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뇌 구조 초장부터 바꾸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법률 용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법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법률 용어는 법 공부 아니에요. 이거. 이건 몰라도 법 공부한다 그 말이야. 쉽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거 생각해 봐라 말이야. 자동차 부품 용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컴퓨터 쓰죠? 컴퓨터 부품 용어 다 알고 컴퓨터 작동시켜요? 모르잖아요. 인터넷 활용하죠? 인터넷 용어 다 알아요? 모르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야. 법률 용어 몰라도 법 공부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용어 몰라도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고장이 났다, 뭐 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카센터 가서 고치면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요거는 휠 얼라이먼트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용어 하나씩 알아듣는 거예요. 거꾸로. 인터넷도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 마찬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기사가 집에 오잖아요. 그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때 하나씩 알아듣잖아요. 법률 용어도 그렇게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집착한 사람도 있다고. 그 공부 못해요 영원히.
여기에 피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피자 들어간 피상속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으로 뜻풀이 하라 그 말이야. 여기 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동어 피자예요. 무엇을 당하다.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면 민법생이 가르치는 건 국어 시간에 배울 일인데 명사 앞에 요 피자가 딱 붙은다 그 말이야. 명사 앞에 상속인 명사 앞에 이렇게 피자가 붙으면 이 피는 무엇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당한다는 의미라고 이런 식으로 뜻풀이를 해보라 말이야. 그럼 피상속인 그러면 처음에 공부해서 이래요.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그러고 상속해 주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이요? 이게 헷갈린다고 말이야. 뭐가 헷갈려요? 피상속인 그대로 해보세요. 상속인 명사 피자 붙었다고? 뭐 당한다는 의미야. 상속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주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이요? 그러면 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 부서지고. 상속을 당하다 그 말이니까 상속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상속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상속 받는 사람은 피자 떼고 상속인이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 그 말이야. 뭐서 당한다는 의미라고 피자가. 그다 뜻풀이보다 상속을 당한다 그 말이야. 그럼 상속 당한다 그 말이야. 상속을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해 주는 사람이니까 하는 사람. 상속인은 뭐고 거꾸로 받는 사람이고. 헷갈려요? 뭘 당한다는 의미는 명사 앞에 피자 없던 국어식으로 상속을 당한다 그 말은 뭐예요? 상속해준다 그 말이라니까. 이게 피상속은 상속하는 사람이에요. 해주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하나 뜻풀이. 그래서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자 잘하는 사람들은 법학 공부는 잘해요. 법률 용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민법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 이게 민법 조문 전부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법 전부가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중견과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권리 주체, 객체 여기서 권리 주체는 매돈, 매수, 객체는 요 물건이죠. 이런 것들은 직접 중견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개업이 뭘 의미하는지 중개사 시간 1시간 비었으면 첫날 비었을 거란 말이야. 중개업이라 하면 요 중개업이라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이렇게 비었을 거란 말이야. 못 알아들면 중개업자 권리는 요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한 걸 업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중개업 대상이죠. 이렇게. 따라서 첫날 중개사법 한 번에 배웠나요? 중개사법. 중개업 대상이 뭐라고 배웠나요? 중개업 대상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요 계약이 법률 행위고 요게 성사도 알선하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법률 행위가 중개업 대상이야. 요거 성사도 알선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개업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중에서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 자, 우리 시험은 요거 한 줄 배우는 거예요. 법률 행위한 권리 변동 요 하나 배우는 것이 중개사 민법이라 하면 이렇게. 요게 중개업 대상이잖아. 어? 뭐가요? 법률 행위요? 글자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듣다 아까 기본서 첫 페이지도 있었잖아요. 제일 앞에 법률 행위라고. 요게 중개업 대상이잖아. 따라서 민법 1118개 조문을 이렇게 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중개업 관련된 것은 요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중에 요 한 줄 딱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게 우리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머지는 시험에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시험에 안 들어가더라도 민법이 이렇게 세 등으로 되어 있는데 권리 변동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주체도 있어야 되고 객체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전혀 모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다시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우리 기본서를 2페이지를 먼저 봐보세요. 2페이지 제일 위에 굵은 글에 권리 변동 하나 되어 있죠. 권리 변동과 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제목에 이렇게 붙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그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 요거 하나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법률행위가 뭐이고 중개부 대상이고 그 말 알아듣나요? 권리 주체 객체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갔다고 책이 없어. 권리 변동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주체하고 객체를 모르면 권리 변동 이해하기 어렵다. 순서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을 보충기로 나눠드린 거예요. 프린트물에 이제 또 뒤를 한번 넘겨보세요. 5페이지 보면 제2장 권리 나와 있죠? 잤나요? 또 넘기세요. 7페이지 보면 제3장의 권리 주체가 나와 있죠? 확인했죠? 또 이제 쭉 넘겨서 14페이지 봐보세요. 제4장에서 권리 객체 나와 있죠? 주체 객체 나와 있죠? 권리 변동은 프린트물에 없어. 권리 변동에 프린트물에 없는 이유는 알겠죠? 권리 변동은 이제 기본설이 연결되잖아. 2페이지로. 이렇게 세 등으로 나눠졌는데 주체 객체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권리 변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기본설은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권리 변동부터. 프린트물 어디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 왜 프린트물 나눠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그 프린트물은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주체 객체는 시험범위에 직접 만들어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민법 공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서에는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기본서는 이제 바로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부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법이 이렇게 세 등으로 됐다는 감 잡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시험범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좀 쉬었다 하죠.